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7일 멸콩 라이브. 오늘은 또 우리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와 이종근이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 토요일 버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진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어떤? 아니, 이 서초동 뉴스, 그러니까 이 네네. 법조계에서 나오는 뉴스는 웃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왜냐면 제가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난 법을 몰라 맨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법조계 법조 출입 기자들이 쓰는 기사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네네. 근데 딱 한 줄 딱 읽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네네. 뭐 때문이냐면 네. 이화영 변호사가 지금 그 고발을 했더라고요, 검찰을. 네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법을 모르는 저도 너무 웃겼어요. 네네. 자,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화영 변호사가 지금 검찰을 고발했는데 제가 웃은 이유가 사실 저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검찰이 회유를 했다. 지금까지 주장한 건 그런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검찰이 회유를 통해서 진술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검찰의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그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네. 더군다나 이 어떤 증언 자체를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범죄인데, 근데 보니까 처우에 관한 법률이요? 이게 내용을 봤더니 이 처음에 얘기한 거 이따만한 거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혐의를 얘기하다가 쥐꼬리 같은 얘기로 네네. 결론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 실장님은 이렇게 웃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은 웃겼어요. 아니, 변호사이신데도 그게 이렇게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변호사니까 더 웃긴 거죠. 내용을 변호사니까 아시니까. 더 웃긴 건데, 네네. 그런데 사실은 웃다가 뒤끝이 씁쓸해지면서 그러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김광민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 어쨌든 후배 변호사잖아요. 네네네.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제가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네. 하도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상식적으로 네. 법조인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네. 왜냐하면 어떻게 검찰청에서 대명천지에 그렇죠. 술판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예. 만약에 진짜로 김광민 변호사가 술판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아주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증거가 있기는커녕 자꾸 말이 바뀐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은 말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 내가 너무 왔구나.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랑 똑같냐면요. 네. 산에서 길을 잃는 것과 똑같잖아요. 산에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길을 막 잃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있고 여기가 어디야? 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식의 그 모양이 딱 되면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네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아니요. 길을 찾아야죠.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큰 데를 그러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여기서 이렇게 막 그 밑에서 이렇게 헤매면은 네. 오히려 더 길을 잃으니까 차라리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정식 길을 갖다 딱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찬찬히 내려와야지 살지. 등산을 원래 좀 하시나 봐요. 제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요즘은 못 하세요? 이래봬도 제가요. 예. 한라산도 가보고요. 와우. 그 다음에 그 지리산 천왕봉 일출도 보고요. 와우. 우리나라 그 웬만한 다 산 꼭대기까지는 옛날에 차 타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오르신 거 아니고 진짜 등산을 제대로? 지리산 노고단까지는 차 타고 올라가고 노고단부터 이렇게 예. 그래도 어쨌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을 잃었다 싶으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는 분명히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히려 더 늪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살금살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몸부림을 갖다가 치고 있는 거잖아요. 몸부림을 더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깊숙이 빠져드는데 그것을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좀 저기
자제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네. 빠져나올 수 있을까? 네. 그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잘한다 하면서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변호를 하는 의뢰인의 네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맞아요. 비유가 이 의뢰인과 손을 잡고 이 의뢰인이 안전하게 산 밑에 안전한 어떤 그런 이 자신의 어떤 집으로 되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빠른 시간 내로 그게 변호사의 역할 아닌가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은 아니야. 의뢰인을 뭐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게 아니고 네네. 전혀 다른 목적인 거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변호사가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길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고발한 내용이 뭔가요? 일단 그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어요. 네. 김광민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1980년생이에요. 어허. 그래서 1980년이면 굉장히 좀 어린 거 아닌가? 아.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젊다. 예. 근데 이제 1980년생이 젊은 게 아니고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거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저 디스를 스스로 1980년생만 해도 44, 45 나이가 이니. 40대 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45 곰곰이 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예. 제가 40대 중반에 예. 뭐 굉장히 뭐 저 다 산 줄 알았고 다 큰 줄 알았는데 어쨌든 김광민 변호사 1980년생이니까 네. 이미 40대 중반이고 네네. 알만한 건 다 알고 네. 세상 그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제가 이제 커리어를 쭉 봤더니 네. 그 부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음흠. 부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공대를 나왔어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홍익대 화공과를 나오고 네네. 그 다음에 전남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남대 로스쿨 나와서 2015년에 변호사 시험 돼가지고 그때부터 변호사가 됐는데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그 김광민 변호사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로스쿨을 다니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네. 성공회대에 네. 그 NGO 관련된 그쪽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권에서 네네. 운동권 양성소 뭐 네. 이렇게 유명하죠. 성공회대. 그래서 성공회대에서 NGO를 전공해가지고 네.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변호사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민변에 네. 부천 지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 고문 변호사도 하고 그러다가 2022년도에 경기도 그 의원이 됐어요. 어허. 2022년도에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출마해가지고 예. 아마 부천에서 출마했겠죠. 그래서 경기도 의회 의원이 됐는데 네. 그런데 2023년 작년 9월에 이렇게 막 이런저런 뭐 소란이 있은 다음에 예. 기존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다 사퇴한 다음에 그렇죠. 김광민 변호사가 여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동한 여러 가지 것들을 딱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네.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맞나? 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클라이언트, 네네.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도 받고 그런 그렇죠. 건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광민 변호사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화영 부지사의 이익과는 정반대 방향의 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형량을 적게 받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죄를 받거나 근데 무죄 받기는 뭐 어려우니까 예. 무죄가 어렵다라고 하면 형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깎는 쪽으로 그렇게 애써 주는 게 상식적인 네, 네.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모습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를 그때까지 음흠. 작년 뭐 7월 7월까지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해광. 범법인 해광의 예. 부장판사 출신의 서민석 변호사는 그와 같은 취지로 그 변론을 했는데 상식적인 변론을 갖다 그렇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지? 네.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안 됐는데 네네. 그러다가 전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어떤 어떤 의심이요? 의심이 들었냐면은 예. 저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가? 음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제3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속이에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많잖아요. 다 보이나? 아니 최후 진술을 하는데 자기 의뢰인의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3자 이재명의 무죄를 얘기하는 그런 황당한. 저 처음 봤어요. 아 형님 눈에도 보이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저는.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나만 본 줄 알았지. 예, 어쨌든 다 봤구나. 다 드러났습니다. 다 만천하에. 근데 이제 보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네. 경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홍익대 화공과 그러니까 공대생이 변호사가 됐다라는 거 이해도 독특한 이력이 그래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예. 김광민 변호사가 하도 이상한 행동을 갖다 많이 하길래 네네. 도대체 김광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웹서핑을 좀 해봤어요. 야, 정변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같은 어떤 이 패널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또 놀랐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네. 작년 4월 1일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에? 어떤 언론에? 그 언론에 인터뷰를 예. 했는데 예. 그 인터뷰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학폭 가해자다. 학폭 가해자? 그럼 자백을 한 건가요? 나는 폭력을 행사한 그런 그러면서 사람이다? 사죄하러 변호사 됐죠. 오. 이게 그 기사 제목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뭐 그 전까지야 뭐 김광민 변호사 누군지 제가 알 바가 뭡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의원, 아니다. 제가 경기도 살지도 않는데 경기도의회 의원이 누가 되든지 관심이 없는데. 그럼요. 이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후배 변호사가 좀 너무 이게 변호사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니까 그런 변론을 하니까 찾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웹서핑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딱 떠요.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기사를 찾아봤더니 김광민 변호사가 고등학교 때 좀 껌 좀 씹었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른바 가해 청소년이었대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특수 폭행으로 출석 정지. 그러니까 우리 때로 저기 형님이나 우리 때로 따지면은 우리 때는 정학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광민 변호사는 저희하고 벌써 한 10여 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냥 정학이란 말 대신에 출석 정지라는 거 그런 어쨌든 그러한 그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김광민 변호사가 고등학교 때는 특수 폭행을 했었고 또 뭘 했었느냐? 특수 절도까지 했대. 야, 이건 그냥 그 학교 내의 폭력이랑 다른 정말 그냥 범죄네요. 그래서 특수절도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절도는 절도인데 특수한 절도다. 그럼 특수절도가 뭐냐? 아주 뭐 특별한 이런 뭐 도자기나 뭐 이런 이렇게 뭐 비싼 걸 훔쳐 그게 특수절도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가요? 셋 중에 하나. 뭐 야간에 뭐 들어간다든지. 시간. 아니면은 흉기를 들고 절도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복수의 집단으로.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슈퍼 들어가서 털면 그게 특수절도거든요. 복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두 사람 이상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김광민 변호사가 뭐 흉기 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친구들이랑 어디 뭐 슈퍼나 좀 털었나. 그게 특수절도구나. 그래가지고 이 김광민 변호사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대요. 그래서 부천에 그 홍익대 화공과 정도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가 부천의 정명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런데 정명고등학교보다는 부천에 더 좋은 학교들이 뭐 정명고등학교도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이게 서울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니까 뭐 그냥 허접한 뭐 그런 기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굉장히 유수한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 그 인터뷰였으니까. 경제지에서 최고죠. 왜냐면 제가 나왔으니까요. 맞구나. 어쩐지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커리어를 가졌구나. 그러니까 강제 전학 당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정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화학공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뭐 내가 이제 그 학폭 같은 걸로 그 애들 괴롭혔는데 이제 내가 변호사 돼가지고 오히려 좀 더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포부로 그
그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독특하기는 하나 네네.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을 저희가 그래 그렇게 어떤 삶 자체가 평범하지 않고 또는 일상적이지 않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개가천선에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변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패턴이라면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기사는 아닌데요. 그런데 예. 그 기사를 갖다가 쭉 봤더니 네네. 이 김광민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음흠. 학폭 가해자들을 변호를 한대요. 아 피해자 입장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들 입장에서 변호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때려봤으니까 때려본 놈들 마음이 이해가 되나? 저는 그런 생각. 약간 진짜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 네네.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 우리 사회가 학폭에 대응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피해자 원한이 풀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좋은 거지. 피해자가 더 2차 피해 당하고 3차 피해 당하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학폭과 관련된 재판을 여는 이유가 바로 피해자의 사실 그런 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김광민 변호사는 네. 우리 사회가 학폭에 대응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인데 네.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왜 그렇게 된? 왜요? 그러면서 예? 아니 피해 회복도 가해자에게 센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피해자 원한을 풀어주는 게 가해자한테 적당한 처분을 내리고 그냥 웬만큼 살살 처분을 갖다가 해줘야지. 아하.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가해자에게 센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 그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센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뭐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반성을 안 하고 그럼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 아니 피해자보다도 가해자 말이야.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한테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처형을 그 살살 해야 된다. 아니 그 왜 살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해를 해봐서 그런 공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야 이거 진짜 저기네 좀 안드로메다네 그 사고 방식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예. 가해자에게 센 처분을 내리는 것은 미개 사회에서나 통할 방식이다. 미개 사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 적게 하면 학폭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그 처벌을 수위를 낮추면 학폭이 이제 줄어들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 이 김광민 변호사의 논리대로 하면 예.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힘센 애들이 그 힘 약한 애들을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뭐 원한을 갖고 피해자의 피해를 뭐 해소하고 그거는 모르겠고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다? 미개 사회다. 이게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기사 제가 지금 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독특하고 약간 그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하고 죽이 잘 맞나?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저런 식으로 변론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바도 아닌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네네. 최소한 법이 무엇인가,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왜 우리가 왜 사회적인 합의, 네네. 상식이 있잖아요. 네. 그 상식의 궤를 벗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네. 이해가 되면은 잘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논리 같은 걸 막 쫓아가다 보면은 판례 같은 거 읽어보면은 네.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웠거든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이 논리 전개가 안 돼. 그러면 다 외워. 이 공식 외워버려. 근데 김광민 변호사의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외우려고 하는데 아, 예. 외워지지가 않네. 네.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사고 방식의 인터뷰를 한번 전용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 고발이라든지 혹은 이재명을 변호하는 그 이유가 지금 이 인터뷰에서 좀 여겨지십니까?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어쨌든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PD님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형 집행법 좀 띄워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지금 고발을 했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김광민 변호사가 부끄러워요. 어허. 왜 부끄럽냐면은 네. 지금 제가 이제 형 집행법 관련해가지고 네. 그 좀 이따가 그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그 김광민 변호사가 고발을 했어요. 요거 네네. 말고 그 다음 장을 갖다가 띄워주시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거를 줄여가지고 네. 옛날에는 행형법이라고 했는데 아, 행형. 네. 예. 그러니까 형을 집행한다는 걸 줄여가지고 행형이라고 했는데 33조 2항입니다. 말을 갖다가 보여주실게.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 네. 133조를 갖다가 보면 네. 이걸 조금 키워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금지 물품 반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정 시설에다가 네. 금지 물품을 반입하면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징역 1년이나 1,000만 원 이하인데 네. 이 금지 물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주류가 들어있고요. 어허. 그러니까 술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담배도 들어있고 담배. 현금도 안 돼요. 오. 그 다음 수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란물도 안 돼요. 음란물도 안 되고 아, 네, 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도박에 쓰이는 사행 행위에 쓰이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네. 검사하고 쌍방울의 직원을 음흠. 김성태 회장은 쏙 빼고 음. 고발을 했는데 네. 어디에다 고발을 했느냐 네. 경찰에다 고발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전 처음에는 당연히 그 뭐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겠지. 그렇죠. 그다음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공수처에 고발해야 되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할 때 뭐 당연히 뭐 직권남용 이게 직권남용이 될까요?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앵커가 아닌데요. 저기 직권남용이 아니고 형 집행법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린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예. 도대체 뭘로 한 거야. 그래서 아. 딱 봤더니 이 133조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역 1년짜리 끼케야. 징역 1년짜리로 검사님을 고발했다라고 하길래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김광민 변호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게 그 PD님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2조 나와 있는 그거 띄워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 예. 그러니까 133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술을 수용자 그러니까 예. 피의자나 피고인 그러니까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예.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예. 술을 교정 시설에 반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공간이 적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특정해 있죠. 장소가 응. 교정 시설에 반입하면 안 된다. 아하.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 뭐가 교정 시설이냐? 예.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정 시설이 무엇인지 네.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조에 보면 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 교정 시설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거기 교정 시설이라고 조금만 이걸 키워 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그 1호에는 수용자 나와 있고 예. 그 2호에 쭉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네. 1호에 수용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네네. 수용자란 수형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가로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정 시설이라는 게 교도소, 구치소, 그 다음에 지소. 그러니까 교도소, 지소, 구치소, 지소. 조그만한 교도소, 조그만한 지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검찰청은 그럼
교정시설입니까? 검찰청 보고 그 교정시설이라고 하면요. 예. 수원지검 검사장이 무지무지하게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검사장인데 누구를 구치소장으로 만들어버려? 누구를 교도소장으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봤어요. 예. 뭘 찾아봤냐면 네. 제가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후배로서는 김광민 변호사 같은 사람이 김광민 변호사는요. 네. 법도 읽어보지 않고 아. 이 형집행법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고발한 거예요. 만약에 김광민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네. 형집행법을 읽어봤으면 네. 133조를 읽어봤으면 네네. 아 교정시설이 중요한 거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정하죠. 공간을 특정해. 그렇죠. 저부터 그러면 교정시설이 뭐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네. 조금 전에 보였던 거는 2조예요. 그럼 법을 갖다가 1조부터 쭉 보면 두 번째 조항부터 읽어봤으면 그러면 1조 읽고 그다음에 1조 제끼고 2조 딱 보면은 수용자 나오지만 조금만 쭉 더 가보면 교정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조 1호에 예.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안 보고 그야말로 그냥 무턱대고 뇌피시절로 아예 뭐 검찰청도 교정시설이겠지 이런 식으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네네. 갑자기 드는 생각 모르니까 제가 네네. 자 보니까 구치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에 이제 출정을 해서 잠시 어떤 그 공간이 그러니까 네네. 이 출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있는 시설을 구치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구치감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치감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그건 제가 좋은 질문이야. 그 생각은 제가 못 해봤는데 구치감을 구치소의 지소라고 볼 수 있나?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아마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네. 근데 구치감이 지소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술 먹었다라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1315호 내지는 1313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1313호의 조사실이라고 하는 영상 녹화실 뭐 이렇게 표현되죠. 네네. 거기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죠. 보면은 1313호가 그 영상 녹화실이고요. 예. 그 다음에 1315는 창고였어요. 창고. 네네. 그러니까 구치감이 해당이 되나? 그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네. 그런데 구치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구치감에다가 연어 깔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치감에는 이 이화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대기하고 있는. 다른 모든 그 수원 구치소로 가야 될 사람들이나 네네. 뭐 의왕 구치소나 구치소에 가야 될 많은 그 수용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버스 올 이야기거든요. 때까지 대기하고 네네. 있겠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음흠. 이렇게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하는가. 음. 그 다음에 사실은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그 질문은 네.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 네. 박균택 변호사한테 하면 그저 이재명을 함께 가서 검찰에서 9시간 동안 변호했던 네네. 네네. 광주 고검장. 광주 고검장 했는데 네. 박균택 당선인 커리어를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이 양반이 수원지검에서 차장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차장을 오.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검찰청 불려다닐 때 네네. 항상 옆에 가방모찌처럼 붙어있던 사람이 박균택 변호사잖아요. 이때 수원지검에 출정한 건가요? 수원지검에도 출정을 갖다가 했었고 그러면 이것도 전관 예우네. 내가 차장이야 하고 변호사로 갔네. 차장 이후에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고검장까지 했죠. 나 차장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그렇죠. 내가 고검장까지 고검장이야. 하고 차장은 옛날에 했는데. 근데 네. 제가 굳이 이야기한 거는 네. 수원지검에서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수원지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사장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대외적인 활동한다라고 하면 네. 차장은 검사장 바로 밑이에요.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차장검사가 어머니처럼 집안 살림 다 하는 그런 건데 수원지검에 차장을 했던 박균택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수원지검이 그 교정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박균택 당선인부터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보고 교정시설이라고 그러냐. 내가 그러면은 교도소 차장검사했냐. 내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양부남, 박균택,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다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총장 한 명 있고 공동 넘버 2가 고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지금 민주당 당선인 중에 3명이나 있는데 지금 자기 친정인 검찰을 두고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한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입 딱 닫고 있죠. 맞으면 맞다. 네네. 틀리면 틀리다. 네. 차라리 이거 맞다. 네. 내가 고검장까지 해봤어. 검찰청에서 연어 쫙 깔고 종이컵에다가 소주 마실 수 있어. 그 다음에 영상 녹화실 그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위치 하나 딱 하면은 유리창이 갑자기 깜깜해져.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돼. 내가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자기의 친정에 그 누를 끼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해야죠. 예컨대 예. 지금 그 실장님이 선배님이 네. 서울경제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건 죄송한데 네네. 서울경제는 쓰레기야. 그건 신문도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근거를 대면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벌일 수 있어도 네네. 근거가 말도 안 되면 전 분노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예. 서울경제 같은 신문은 연어에 그냥 쫙 깔아놓고 맨날 술판 버리고 기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막 그러고 있어. 내가 거기 잘하는 사람 알아.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그다음 맨날 거짓말한 사람이 입을 털고 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죠. 그런데 왜 예. 박균택, 이성윤, 그다음에 양부남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저는 그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인 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가? 아니 어떻게 자기 친정에 자기가 20년 30년 근무했던 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금배지가 좋아도 그렇지 저는 그게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진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진짜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고발했을 때 더군다나 경찰이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그렇다면 다 소환하고 다 이게 지금 수사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네. 불송치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다. 이게 불송치인데 네. 왜 불송치냐면 네. 죄가 안 됨. 왜냐하면 교정시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교정시설에 연어회하고 술 반입했다고 고발을 한 건데 네네. 제가 경찰이라고 해도 제가 진짜 막 그 대학 갓 졸업한 아니면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그 9급 순경시험에 합격한 경찰이라고 해도 이런 사건 딱 들어오면 한 줄 쓰고 끝내요. 죄가 안 돼. 왜냐? 교정시설에 술을 반입해야 되는데 검찰청은 교정시설 아님. 그렇게 망신당할 일이에요. 왜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네. 고민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갖다가 했을까? 그 다음에 더 고민이 되는 거는 도대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훨씬 더 그럴듯한 범죄 혐의를 걸 수 있는데 모해위증 뭐 이런 것도 모해 있죠. 위증도 마찬가지고 네네. 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껏해야 술판 버렸다고 쟤 쪽팔리지도 않나 어떻게 이런 걸로 이화영 부지사가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술 마셨다고 그거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직권남용죄로 모해 위증죄로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걸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네네. 지금까지 한 수주 한 1, 2주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게 자신의 진술을 이렇게 꾸며서 하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서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다 꾸몄잖아요.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의 진술이 사실은 그런 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거고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해위증죄나 직권남용죄로 가려고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발을 하면 네네.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에든 고발을 하면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드러날까요? 회유가 없었다고 드러날까요? 아니 지금까지 보면 회유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그 술과 연어의 근거는 뭐냐면은 네네. 회유를 하기 위한 보강 재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냐 뭐 소주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진술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행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어와 술이 동원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하면 되냐면 네네. 실장이 선배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하라라고 예.
회유를 갖다가 하면서 예. 쟤는 맨입으로는 안 돼. 아하. 뭐래도 먹여야 술만 돼. 먹이면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보니까 얘 연어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저 연어라면 환장을 한다라고 치면 예컨대 제가 연어면 그냥 막 뭐 이렇게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네네. 사람이에요. 네네. 이화영이 그런 사람이라고 네. 쳐. 그러면 얘는 연어회를 먹이고 술을 먹이면 말을 안 들을 것도 들을 거야. 회유가 될 거야. 이런 게 연어하고 술의 의미이지. 그렇죠. 그 연어하고 술이 검찰청이든 구치소든 반입됐는지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갖다가 하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이 연호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잖아요. 네네. 밝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회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회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회유의 대상이 됐던 것이 뭡니까? 이화영의 자백이었어요. 이화영의 진술이었어요. 그렇죠.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한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네네. 그 보고하는 얘기죠. 이화영의 진술이 크게 1, 2, 3로 정리하면 쉬운데 네. 1번이 뭐냐면은 네. 정진상의 요구로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 정진상의 요구로 이화영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 네. 이게 1번. 네. 2번 북한 놈들이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도와줬다. 네. 이게 2번. 네. 3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네. 그래가지고 돈 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흡족한 미소를 지었는지 이게 이화영의 자백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자백이 네. 회유에 의해 가지고 검사들의 회유에 의해서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주장 그렇게 해왔죠. 거의. 근데 연어도 없고 술도 없고 그러면 회유도 없고 그러면 회유가 없는데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이화영이 없는 거짓말을 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1, 2, 3는 다 사실이다. 이게 밝혀지는 건데 네. 만약에 직권남용죄나 모해 위증죄로 고발을 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달러붙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회유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검찰을 공격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럼 고발해라 공수처에 고발해라 네. 공수처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하려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공수처에서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검사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역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발은 할 수는 없고 칼을 갖다 착 뽑았단 말이에요. 고발해라 그러니까 그래 고발한다고 탁 했는데 이걸 휘둘리려고 봤더니 잘못하다가 내 팔을 갖다가 베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물을 갖다가 깨작깨작 지금 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집행법 위반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고발됐으니까 한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바로 불송치. 바로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거를 고발했던 김광민 변호사한테 변호사님은 한글도 못 읽으세요? 형집행법 2조 보시면은 교정시설 그다음에 교정시설이 교도소 구치소 그다음에 지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저희 검찰청이 교도소입니까? 검찰청이 구치소입니까? 이러면서 면박당하고 망신당하고 끝날 그러한 일이 되었다. 진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네. 자기 칼을 뽑았는데 자기 가슴에 찔리는 어떤 가장 큰 결과가 무고죄 아닌가요? 무고죄도 되는데 네네. 지금은 이거는 무고죄는 이화영 부지사가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네네. 김광민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변호하고 싶은 사람이 이화영이 이화영입니까? 아니니까. 이화영은 무고죄로 되든 말든. 무고죄. 이화영 어차피 IBM이에요. 이왕 버린 몸. 아. 징역 12년 나오든 징역 15년 나오든 지금 나이가 60세 환갑인데 10년 받든 15년 받든 70세에 나오든 75세에 나오든 그렇구나. 거기에다 무고죄로 한 1, 2년 더 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프로텍트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지사인데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큰 역풍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아마 좀 한 소리 듣고 아주 꾸지람 받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어떤 전략과 전술 속에서 짜여진 그랜드 플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네. 하나하나 이화영의 어떤 그 진술 내지는 그러니까 4월 4일 진술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을 계속 짜나가는 과정이 정밀하고 이재명의 기소 내지는 이재명의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략인 줄 알았는데 전 딱 이 대목에서 야 이게 치밀하지가 않구나. 그냥 냈다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치밀한 프레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였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일반 잡법도 아니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지금 제1당의 당수인 당대표인 이재명을 겨누고 있는 이런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가지고 회유하면서 술 먹이고 술판을 갖다가 벌였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러면 진짜 검찰 문 닫아야 돼요. 네. 그러면 수원지검장부터 그 당시에 있었던 검사장, 차장, 부장검사, 주임검사까지 다 모가지 날아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네. 아니 제가 어렵게 그 검사가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사진이든지 동영상이든지 하다못해 뭐 이렇게 유력한 뭐라도 하다못해 그때 먹다 남은 연어 회 쪼가리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이제 허술하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진짜 허술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주제 이제 이 질문 하나로 좀 끝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지금 이 변호 과정에서의 이화영 측의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딱 지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갑자기 좀 조용해졌어요. 네네. 그리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치밀하지가 않구나 그냥. 유구무원이지. 아. 아니 본인도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네. 거짓말을 하면요. 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거짓말이 커지잖아요. 커지죠. 그러니까 눈사람 같이 더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이야기 딱 있는데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정도로 끝내고 그냥 그 커트를 갖다 딱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화영의 거짓말이다. 네. 원래 이화영 저 사람 맨날 이렇게 입만 열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변호사가 보니까 허술하더라. 이렇게 딱 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네. 100% 사실로 보이고 말 바꾸고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자꾸 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약은 면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가진 않잖아. 그냥 예.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 정도는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대통령 월요일 날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이제 소강 상태로 휴직이. 가다가 6월 7일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다시 뭐 쓰나미가 몰려올지 핵폭탄이 터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믿는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네. 그런 이야기 제가 보기에 작은 그런 거짓말보다 이렇게 크게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재명은 이화영과 상관이 없는 검찰의 회유다. 이 잔상만 남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네네. 나치 시대의 독일 사람들보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총선 결과를 지금 사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할까라고 몇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열광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런 독일 국민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그렇게 포퓰리스트들한테 그 선전선동에 혹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길 저도 바랍니다.